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3번 자소서 항목 해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따라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항목을 한번 볼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4대 환경 변화로서 첫째, 비대면 원격사회로의 전환, 둘째,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셋째, 자국 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스마트화 가속. 넷째, 위험 대응 일상화 및 회복력 중시 사회를 전망하였다. 이 중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선정하고 선정 사유와 해당 변화 속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라고 해서 900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성법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네 가지 환경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작성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대 변화에 대한 이해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내용이냐? 출처는 코로나 이후의 환경 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약 3시간짜리 영상도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영상을 지금 보고 여러분들께 요약하고 제 나름의 주장을 얹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비대면과 원격 사회로의 전환을 한번 볼게요. 자, 의미부터 살펴보면 비대면과 원격 문화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본격화되었다,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온라인 계약이나 개강 조치가 있을 수 있고 향후 2년간 재택근무가 20%에서 3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그리고 비대면 배송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코로나19 이후에 이 비대면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언택트와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과 스마트화로 대변될 수 있는 이 디지털 기술들로 구성된 가상세계로의 어떤 모델링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태계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스마트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 의미 그대로를 보시면 안 되고 당연히 중소기업 관점에서 그러면 변화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긍정적인 면에서 일단 비대면화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신규 서비스나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사업을 하려는 그런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기회로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형 유통망이나 물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과 똑같은 이 선상에서 경쟁을 하면 중소기업은 당연히 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서비스나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 날카로운 서비스 하나만을 제공하는 이런 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의 발판이자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기존 대면 영업 방식이 도태된다. 그리고 판로 개척을 위해서 비대면 영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점에서 이것을 왜 중소기업이 필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발로 뛰어가지고 영업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거나 제품을 판매를 하거나 이런 기존의 영업 방식으로 지역 내에서 혹은 글로벌 거점 내에서 도약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영업 방식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좀 사주세요라고 판매를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위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대기업처럼 기존의 어떤 이런 마케팅이나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라면 더더욱 부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 내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태반일 텐데
지역 내에서의 소비가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재택근무를 활용한 어떤 화상 회의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진척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직 확충이 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 운영 방식에 있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실업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실업 증가라는 부분은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돌아가는 경제 체제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보통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2차, 3차 벤더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했을 텐데 당연히 대기업의 물량 자체가 돌지 않기 때문에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어떤 물류 시스템 혹은 유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연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겪고 있고 그것이 해외를 놓고 본다면 더더욱 해외의 어떤 수출길이 지금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세계 전역에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들을 솔루션들을 제공해 오던 이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물류, 유통, 판로 모든 것이 막힐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서비스나 플랫폼들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렇게 날카롭게 송곳처럼 나와서 잘 팔리면 좋은데 사실 정부 규제가 아직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신규 서비스나 플랫폼을 지금 당장 상용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대응들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한 건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기술 기반의 네트워크 기술 기반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AI 기술이나 5G 그런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융합 서비스의 확대나 제조업이라면 스마트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겠죠. 뭐 로봇 기술을 활용한다든지요. 자, 다음으로 비대면과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그리고 생산 물류 유통 이런 인력 운영에 대한 요구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디지털 전환 자체에 대한 지금 기존의 인력 구성이나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교육 또는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기존 제조업의 어떤 디지털화 혹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 전략이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존의 어떤 재고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성들을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효율성을 한번 다시 뒤돌아봐야 될 때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 등에 대한 요구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용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빚어지고 인건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한 사무 자동화 그리고 어떤 로봇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좀 확대되어야 한다. 도입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대면 근무가 일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원격 근무에 따른 그런 화상회의 클라우드 서비스, 어떤 협업 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어떤 안면 이식 시스템 등 원격 근무에 특화된 기술들을 빠르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또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이 블록체인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공급망을 늘리고 줄이고 관리하는 그런 통합 컨트롤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만 한다. 이것이 비대면 그리고 원격 사회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 그리고 중소기업이 해야 하는 대응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의미만 따지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 롤 모델로서 K 방역이 대두가 되었죠.
그래서 AI를 활용한 신속한 진단 키트도 개발이 되었고, 통신사나 카드사의 어떤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앱 같은 것들을 빠르게 개발을 해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도 했고, 공적 마스크의 판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컴퓨팅 모델링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를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등이 잘 갖추어져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과학기술과 ICT 기술을 활용한 K-방역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 글로벌 역량으로서 부상이 되었고, 앞으로 K-바이오 헬스 부문이나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드높아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올지 모르는 코로나 2차 유행에 대비해서 그런 의료 시스템들이 재정비될 것인데, 이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팽창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 요소를 살펴보면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로 도입이 어려웠던 이런 원격 의료 시스템들이 한시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AI나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좀 더 일상화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진단키트의 글로벌 수출 등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바이오 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바이오 시장의 도전과 기회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단,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원격 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이나 제도가 아직도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보험이나 기술 교육이나 관할 지역 등과 관련된 이런 책임 소재,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자국 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스마트화 가속이라는 부분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GVC의 균열로 평가를 할 수 있죠. GVC라는 건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GVC가 균열을 일으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기존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공장들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의 제품들이 모이고 모여서 판매를 하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왜냐? 인건비나 이 생산비 그리고 원가 절감에 혁혁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제 자국 중심 체계로 바뀌게 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싸다고 해서 무조건 아시아 지역이나 동아시아 지역이나 이렇게 발을 뻗쳤다가는 무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업과 특화를 목적으로 한 글로벌 가치 사슬은 이제 국가 간 중간재 교육 비중이 감소하게 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였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이것들이 취약하다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버티컬 소싱에 적합한 제조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기술력과 투자 인센티브, 정책 안정성 등을 고려하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때문에 무역 및 관세 장벽을 이 GVC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기존에는 극복해 왔었으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의 신축성이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것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긍정적인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소비지의 인접 생산과 리쇼어링,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 거죠. 지금 삼성전자를 예로 들자면 뭐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 이제 등지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자국 중심으로 바뀌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무역이 봉쇄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조달이나 수출, 수입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자국 중심으로 공장을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싼 게 비지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제조를 모두 맞춰서 공정을 이상 없이 맞춰서 수출 또는 수입을 해낼 수 있는, 혹은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 그런 제도들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내 중소기업한테 어떤 하청을 주려고 해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지 생산 단가를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의 직면에 있어서 사실 밖에 있는 해외의 공장들을 차리던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어쨌든 내수 시장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한번 보면 교역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기업에서 리쇼어링 하는 것까지 좋은데 지금 대기업에서도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할 만한 그런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었다. 따라서 대기업의 설비 투자나 생산 물량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생산성 불안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수 시장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또 내수 시장도 불안정한 상태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역 내의 소비는 당연히 감소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수입이나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내 상황에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 핵심 산업의 지나친 대외 의존율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중소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제는 내부적으로 내수시장으로 리쇼어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그런 대기업에게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게끔 단가를 맞추거나 기술력을 높이거나 그런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R&D 투자를 확대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거나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자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 글로벌 기업의 니어쇼어링, 단순히 무조건 내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완제품 생산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량한 국가 중에 놓고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생산 단가가 조금은 높을 수는 있지만 이제 K 방역 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방역 체계,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수출이나 수익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공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중소기업들이 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니어쇼어링으로서의 어떤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입장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위험 대응 일상화 및 회복력 중시 사회입니다. 의미만 살펴보면 기존의 어떤 동일본 지진, 사스, 메르스 등 글로벌 위기 상황을 우리는 지금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복합화, 그리고 한 번 이 빚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글로벌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는 이런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데, 사실상 이 위험 대응 일상화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위험의 대응, 그리고 회복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은 맞다. 하지만 제 생각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위험의 대응과 회복력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을 적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을 굉장히 짧게 쪼개서 무수히 많은 어떤 시행착오들을 빠르게 겪어가면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자본력이나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의 대응과 회복력과 관련해서는 조금 먼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4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가 아니라 대기업이나 정부 측면에서 조치를 빠르게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영역이지,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논리를 펼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4대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리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항목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900자나 되기 때문에 첫 서두에서 괜한 관심을 다른 데 뺏기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던지는 겁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던져놓고, 자, 중소기업은 기존에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중소기업이 왜 이런 대응을 펼쳐야 하는지를 말하려면 당연히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제한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요번에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현재 어떤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라고 근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장을 펼칠 건데 그에 앞서서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객관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떤 측면에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주장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혹은 크게 혹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논리적으로 풀어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이 상황 자체를 지금 코로나19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내가 앞으로 주장하게 될 이런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의 변화 요구를 거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따라서 중소기업은 이제부터 대응 논리가 나오는 거죠.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자기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끝났으면 저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들어가 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다른 애들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다. 물론 딴 부분이나 어떤 부분 등과 같이 이런 것들도 역시 환경 변화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주장한 땡땡의 어떤 대응 노력 속에서 충분히 수반되는 문제, 당연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충분히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주면서 마지막으로 결국 내가 앞서 주장했던 어떠한 부분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중소기업의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 변화의 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어떤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중소기업은 이러한 대응 논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설명을 드렸고, 비빌언덕 당신이라면, 몇 번을 고르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실 이게 뭐 제가 뭐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4번은 제외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무언가를 대응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펼치기에는 조금은 약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국 중심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스마트화 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것도 중소기업 입장보다는 사실 대기업에서 취해야 하는 그런 액션들이 큰 부분이에요. 중소기업이 당장 무언가를 바꾸고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액션을 취하는 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2번을 놓고 보면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물론 이것은 굉장한 기회가 작용될 것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 문항에서 묻고 있는 전체적인 중소기업 입장만 놓고 보면 사실 바이오 시장이 아닌 부분, 그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이야기할 거리도 많거니와 특정 산업군에만 제한되지 않는 그런 주제가 저는 역시나 비대면 원격 사회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긍정적인 의미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낼 만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응 전략과도 역시나 얘기하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라면 1번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1번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어쩌나 이런 고민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차라리 1번을 선택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혹은 예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날카롭게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보는 사람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항목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4번도 좀 준비할까 말까 고민이 많은데 어려워하실지 안 어려워하실지 몰라서 지금 아직 방송으로 만들지는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로 혹시나 4번 항목 해설이 꼭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